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코타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편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그 계산하는 산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지난 편에 공부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이쪽 왼쪽의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항상 일치한다. 또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라는 요 등식을 통해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아주 매우 간단한 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편에 예시를 코타종합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시를 한 개 만들어 왔는데, 오늘은 이 예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을 통해서 건설업 자본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나의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를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더욱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도의 설명을 잘 이해만 하셔도 본인 회사의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 업무 보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편에 말씀드린 재무상태표 중에서 이런 것들, 이름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 이름표들이 바로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은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부채와 자본도 이렇게 계정 과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 BS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뺄 것들, 부실자산이나 경업자산을 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시작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본인이 엑셀이나 아니면은 종이에 적어서 계산을 할 때 맨 위에다가 요거를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이렇게 자본총계 5억. 이게 물론 본인의 회사에 따라서는 금액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요 금액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을 기재를 해 놓고 자산 뺄 것은 보통 요 부채하고 자본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 자산 쪽에서 이 계정 과목들이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뺄 것들은 이 자산 계정 과목 중에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은 캐시, 회사가 연말에 보유하고 있는 시제와 전도금, 현장에 내려보낸 캐시, 현금, 요거를 다 합해서 현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 방법은 자본총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코타종합건설 예를 들어보면은 자본총계가 현재 이 회사는 5억이니까 인정되는 금액은 5억의 1%인 500만 원만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현금은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시점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자본금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본금을 산출하고 관할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12월 30일 결산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이 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1억을 가지고 있었어, 2억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 100%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현금은 뭐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본 총계의 1%밖에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자본 총계가 5억이니까 5억의 1%인 500만 원만 인정이 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200만 원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요 종이나 엑셀에다가 기재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를 재무상태표를 그 부채와 자본을 다 제거하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인정되는 금액 500만 원,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 200만 원. 요것이 바로 뺄 것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종이에다 자본총계를 먼저 기재해 놓고 뺄 것 1, 현금 200만 원. 요 금액이 여기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현금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 이 예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회사는 지금 예금을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을 전부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예금이 1억이 있었지만 뭐 가정을 해보면은 하루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틀 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전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진단 지침에서는 이 회사의 결산일 12월 31일 포함한 전후 30일의 평균한 금액만 자본금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제가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30일 평균 잔액을 계산을 해보니 8,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1억이 적혀 있어도 8,500만 원만 인정을 해주고 1,500만 원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억이라는 금액이 전액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아니면은 담보로 제공해서 사용 제한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전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질권이나 사용 제한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예금은 30일 평균 잔액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추가로 예금 같은 경우에는 60일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0일 평균 잔액, 이제 이건 뭐 기업진단 지침에 그 변천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30일 동안 평균 잔액을 계산하라고 하니까 30일만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60일 동안 거래 내역을 전부 다 보겠다. 그래서 일시에 큰 금액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출금이 되는데 이 금액이 건설업과 무관한 부실자산이나 경업자산을 통해서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60일 거래 내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사용 제한이 없을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인정되는 금액은 8,500만 원이니까 불인정되는 금액 1,500만 원은 뺄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1,500만 원 뺄 것이 되고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은 기재를 하시는 거죠. 아까 현금 200만 원 바로 밑에 뺄 것 2 예금 1,500만 원 30일 평균 잔액을 초과하는 1,500만 원은 뺄 것 2가 돼서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사미수금이 있죠. 이 공사미수금은 미수금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공사미수금은 공사를 해주고 기성을 청구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죠. 이 미수금은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수금은 요 밑에 보면 공사미수금이 있죠. 요거는 공사를 해주고 건설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공사는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돈이고 미수금은 이 회사의 본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차량을 매각을 했대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돈을 못 받았다든지 요거는 건설업과 관련이 없지 않냐 해가지고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부실자산으로 보고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미수금의 어찌 보면 유일한 예외가 공사 미수금이 되는 거죠. 요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미수금은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수수익은 수익은 발생했어요. 발생주의회계에 의해서 수익은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자 뭐 12월 31일 현재 이자가 발생은 했지만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요것도 전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미수수익의 대표적인 예는 가지금 인정이자죠.
가지금 인정이자가 대표적인데 이거는 그냥 보지도 말고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에서는 미수수익은 없고 미수금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미수수익이 눈에 보이면 그냥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미수금도 뭐 공사 미수금을 제외하면 전액 빠진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2천만 원이 전액 불인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 미수금 2천만 원도 불인정되고 뺄 것으로 들어가서 2천만 원이 여기 기재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재하실 때는 요 미수금이 요 밑에 있네요. 미수금 2천만 원은 뺄 것에 들어간다. 그래서 자본총계에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미수금, 말씀드린 미수금의 유일한, 요건 좀 이따 하고요. 미수금의 유일한 예외인 공사 미수금. 공사 미수금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가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기성 청구를 했으나 아직 입금받지 못한 것. 요거는 결산일 현재니까 12월 31일 현재 입금받지 못한 것. 뭐 다음 달 1월 3일 날 다음에 1월 3일 날 받았다든지 뭐 2월 달에 받았다든지 요런 경우에 이 공사미수금은 인정은 해주되 전액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성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진짜 있었는지,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로 끄는 게 아닌지, 그 다음에 다음 회계기간에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 요거를 봐서 실제성을 확인하고 실제성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게 장기미수금과 관련돼서 기업진단 지침에서는 2년 이상 경과한 공사미수금은 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면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포함해서 이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은 뭐 아무리 실체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다시 볼까요? 예시에서 공사미수금 중 5천만 원은 2018년 12월 31일 전액 전체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2년이 경과한 거죠. 그러니까 실체성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2억 5천만 원 중 2억은 인정되고 5천만 원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공사미수금으로 예시로 가서 공사미수금 2억 5천만 원 중 실체성이 있고 2년이 넘지 않은 2억은 인정을 해주고 5천만 원은 빼겠다.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이 또 빠지는 겁니다. 자본총계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금까지 설명드렸고, 가지급금 이거는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입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회계학에서 말하는 가지급금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 이 법인세법에 의한 거죠. 대표이사가 그 입증 못하는 금액은 대표이사가 인출한 걸로 보겠다 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 단기채권, 주임종 단기대여금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실제 대여금도 있어요. 그 실제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대여했을 때는 부실자산, 특수관계 있는 사람한테 대여했을 때는 경업자산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자산, 경업자산은 어차피 다 자본총계에서 빠지는 금액이니까 구별의 실익이 크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대여금이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든 실제로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고 있든 전부 다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800만 원 전액 불인정, 4,800만 원 전액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기재가 됐고, 분들은 여기 마찬가지로 뺄 것 5 해가지고 가지급금 제가 해놨는데 4,800만 원도 자본총계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미완성공사. 이거 재고자산인데요. 원재료와 미완성공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재료를 뭐 창고에 미리 사뒀다든가 아니면은 공사가 12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 거죠. 아직 기성 청구는 안 했고, 근데 요거를 세금계산서를, 그러니까 기성 청구를 준공이 나는 시점에서
일괄 청구하기로 했을 경우 12월 31일에 걸쳐 있는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원재료가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이 미완성공사가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원재료와 미완성공사가 대표적인데, 원재료는 실제로 창고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뭐 지금 만약에 지금 시점이라 해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죠? 미완성공사도 뭐 물론 자료가 이제 충분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진단 지침에서는 이걸 전부 그냥 부실자산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이 실제성을 입증하고 창고에 있었다라는 거 입증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는 미완성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이 끝난 이후에 기성 청구하기 전까지 그 12월 31일 현재 투입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원가 내역서에 의해서 향후 기성 청구를 해서 이게 실제 공사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한다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철저한 증빙에 의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이게 제가 손익계산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조절하는 용도로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든지 그 실체성이 대부분 경험칙에 의해서 실체성이 없는 회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적극적으로, 입증이 쉽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미완성공사는 없네요. 원재료 5천만 원은 불인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뺄 것에 하나이고, 원재료 5천만 원도 자본총계에서 빠진다. 자, 그럼 재고자산은 일단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동자산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비유동자산은 대표적인 게 투자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도 기본적으로 전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건설업을 하는 회사는 정말로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유동자산 쪽에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굳이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성 있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바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투자만 허용을 하지, 그 외의 투자는 허용을 안 하거든요. 허용을 안 한다는 게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산은 부실자산이나 경업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산은 대부분 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투자자산은 뭐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등으로 구성되는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 채무증권은 사채, 회사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전부 인정을 안 해주되, 다 두 가지 예외가 있죠. 첫 번째, 공제조합 출자금. 공제조합 출자금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등록 기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뭐 여기는 반드시 융자금은 그 뒤에 부채에서 공제가 되니까, 만약에 부채 계상이 안 돼 있다 하면은 추가로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융자금 잔액 확인서도 반드시 같이 제출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출자자수 증명원에 있는 출자자수 증명원에 있는 공제조합 출자금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유가증권 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매입한 유가증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평가 방법은 이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예금의 평가와 동일해요. 60일 동안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60일 중에서 30일의 평균 잔액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예금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빼니까 유일한
인정받는 유가증권은 공제조합 출자금 하나만 남네요. 예, 공제조합 출자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시가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시가평가가 이미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시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 인정되니까 빠질 게 없는 거죠. 예, 유가증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유형자산은 뭐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등 그러니까 건설업과 관련돼서 제공되는 자산인데 이게 여기 비유동자산 쪽에 있는 거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죠. 왜냐하면 이건 팔라고 의도하고 있는 자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요 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러나 요거는 건설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사용 연수도 길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제가 얘는 차량 운반구만 들었는데 차량 운반구 외에도 뭐 토지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회사 본사 사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비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거는 일단 취득가액으로 평가를 하되 감가상각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비용을 기간 배분하지 않습니까? 뭐 토지는 제외하고요.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감가상각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거를 평가해서 만약에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뭐 기업신당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그 감가상각을 해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감가상각이 돼 있으므로 전액 인정받는다. 차량 운반구는 어떻게 인정을 할까요? 뭐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성도 인정이 되고 감가상각도 적정하게 했으니까 요거는 빠지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유형자산과 반대로 무형자산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형자산으로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이 있는데 무형자산은 뭐 이렇게 형태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뭐 대표적인 게 산업자산권,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산업재산권은 취득가액으로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외부에서 구입한 거 자기네가 자체 개발한 거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못하네요. 외부로부터 구입한 것만 인정을 한다. 단 무형자산도 마찬가지로 상각을 이게 무형자산은 내역연수가 아니고 그 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그 사용연수가 있거든요. 그 사용연수라기보다도 상각연수가 있거든요. 그 상각연수 동안 적정하게 상각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1,0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상각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비용 처리가 안 돼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건설의 입장에서 보면 해마다 1,000만 원은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해마다 상각을 해서 금액을 줄여나가라. 여기는 그리고 한 가지 유형자산과 달리 이거 보시면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밑에 상각비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가 원래 사올 때는 4,000만 원이었지만 감가상각을 1,500만 원 해서 현재 장부가액은 2,5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형자산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유형자산을 예를 들면 4,500만 원, 1,500만 원을 뺀 2,500만 원 순액을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각을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는 요 자료를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각이 적정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무형자산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이 아니고 산업재산권과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만 인정되고 연구개발비는 인정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외에 무형자산은 인정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개발비 인정 안 되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인정 안 되니까 불인정. 인정받을 거 없고 1,000만 원 역시 자본총계에서 빠진다. 그러면은 자본총계에서 연구개발비도 빠지는 항목, 여기서 차감되는 항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증금이 있네요. 보시면은 보증금은 크게 보면 인정받는 보증금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 기준 중에 하나인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한 보증금, 그 다음에 뭐 차량 건설 기계 등을 리스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외 리스 보증금, 이 두 가지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실체성을 어떻게 입증하냐면은 임대차 계약서 당연히 있어야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보증금을 송금한 영수증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예외적으로 이게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그 주변에 회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형평성이 그 사회 통념상 좀 지나치게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영수증이 있으면 인정이 되고요. 부동산 외 보증금은 차량 리스 보증금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요즘에 리스 운용 리스로 이제 차량 같은 거 리스할 적에는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물론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금을 내는 경우에는 이것도 인정을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보증금 1,500만 원은 저희 예시에서 차량 리스 계약 보증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다 송금 영수증이 있고 적격 증빙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전체 다 인정받으니까 파실 금액이 없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 대한 그 어떤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빼줘야 될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계정 과목을 전체 다 예시로 든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뭐 이렇게 제가 1년에도 수백 건씩 재무제표를 보는데, 검토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이 정도는 가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다 들어있더라. 그리고 요거 외의 것들은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건데,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지간한 회사들은 다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회사의 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뺄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했죠. 실질 자본금은 자본총계에서 뺄 것을 빼는데, 아까 자본총계는 5억이었으니까 뺄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씩 기재를 했습니다. 기재를 했더니 요거를 다 더하니까 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억에서 1억 9,500만 원 뺄 것, 자본총계 5억에서 뺄 것 1억 9,500만 원 빼니까 실질 자본금이 코타 종합건설은 3억 500만 원이 된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게 몇 번 연습해보면 금방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3억 5천만 원, 이 회사는 3억 500만 원의 실질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코타 종합건설이 만약에 건축공사업이라고 하면은 보유 업종이 3억 5천만 원이 기준 자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는 미달입니다. 미달. 또한 부적격이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우에 이거를 12월 31일 이전에 알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뺄 것들 중에서 내가 인정 못 받는 거 가지급금 4,800만 원 요것만 내가 현금을 가지급금을 반제를 해놓고 2달 이상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4,800만 원이 여기에 더해지니까 3억 5천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800만 원이 빠질 게 아니니까 이게 0이 되니까 3억 5,300만 원, 그러면은 적격이 되는 거죠. 반제를 했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러나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 상태로 뭐 실태 조사를 받게 됐다든지 하면은 참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지금 4,5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도 4,500만 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일단 4,500만 원 초과 이상을 건지려면은 원재료 이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겠네요. 이게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뭐 물론 1년 이내 입고되고 매입자료 충분히 있고 12월 31일 현재 원재료가 창고에 있었다라는 걸 뭐 저는 입증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데, 만약에 입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건설업을 스스로, 그러니까 건설업 자본금을 스스로 계산을 해서 부족한 금액들을 잘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제 설명이 사실 뭐 2회에 걸쳐서 총 한 1시간 정도 되려나요?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건설업 실질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계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건설업 실질 자본금을 계산할 수 있기에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설명이라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충분히 본인 회사의 자본금을 계산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보다 더 정확한 자본금 계산을 위해서 기업 진단 지침을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